네. 토마토 집통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한 절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상당 기간 침체의 국면을 맞이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반등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반기 때 역전세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을 좀 진단을 해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에서는 주제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또 반등의 신호일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정서울 전문가님이 토마토 집통에 출연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 부동산 시장하고 또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거로 보여지고요. 또 2부 때는 우리 김인만 소장님 또 최문섭 소장님, 김예린 변호사님 해서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진단을 하고 3부 때는 궁금하신 내용들 질의응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 많으신 분들 있더라고요. 매번 오실 때마다 궁금하신 분들은 1층에서 그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사연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1층에서 접수를 받고 접수되신 분들은 이제 7층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했으니까 7층으로 올라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정솔 전문가님이 발제 준비한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좀 약간 지루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약간 여담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자, 23년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인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뭐 우리가 보면 뭐 주식이나 뭐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좀 약간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준비하는 과정도 다른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6월달, 7월달, 8월달, 특히 뭐 7, 8월달은 보통 비수기라 말을 하고, 요 이제 전 보통 이제 광복절 8월 15일 이후에 보통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미리 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선점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뭐 아니면 돈데, 이 부동산 하락을 시작해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요,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부동산 상승의 가능성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 예시를 뭐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 또 상담을 한번 이제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한 60대 분의 이제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상담을 했냐면, 작년 하반기 때 원래 집을 살려고 했대요. 근데 집을 이제 살려고 근데 준비를 했는데, 하반기 때 좀 집값이 많이 하락한 지역들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친구분도 있었고 본인도 집을 살려고 했는데, 친구분은 그냥 샀대요. 좀 떨어지니까 이 정도 뭐 떨어져도 나는 뭐 어차피 좀 장기적으로 갈 거니까 사야겠다. 근데 이분은 이거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사지 말까? 그래서 안 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선 하신 분이 잠이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잠이 왜 잘 못 자시냐고 하니까, 친구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대요. 그 같은 뭐 모임 있나 봐요. 근데 친구가 밥을 사더래요. 밥을. 그래서 맛있는 밥을 사가지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싸게 샀는데 그게 다시 또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살려고 했는데 집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못 샀는데, 친구는 오히려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까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아프더래요. 좀 웃으신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실제 근데 이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빨리 사야 되나, 또는 반대로 떨어질 때는 지금 사면 무조건 안 되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신 전략보다는 어떻게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 바라보고 좀 가격, 부동산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거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6월달에 현 시점에 우리나라 주택 시장 현황은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상당히 회복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직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면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요. 21년도 6월달 기준을 이제 100이라는 수치를 갖고 왔을 때 100보다 숫자가 높으면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21년 6월부터 만약에 100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100보다 낮겠죠. 자 보면 자 지금 계속적으로 뭐 22년도부터 가격이 오르다가 자 22년 12월달 기준을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이따가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체감을 했던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이때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또는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 지금 23년 5월달 기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기준입니다. 자 전국적인 기준은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한 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언론이나 각종 뭐 인터넷이나 뭐 그런 매체를 통했을 때는 이 통계를 갖고 지금 아직까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러면 나는 투자에 대해서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청약홈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청약홈. 자 청약홈을 갖고 와봤고요. 이 청약홈에서 최근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서울의 민영주택 중에서 DMC 가재울 아이파크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8구역인데 가재울 8구역인데 자 이 8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6월 15일 날 당첨자 발표가 나왔고 1순위, 2순위 경쟁률이 나왔는데 자 1순위 경쟁률 보면요. 자 80대 1, 59대 1. 참고로 이 8구역 같은 경우가 어떤 이야기냐면 9구역이 아이파크 아니야 9구역이 리첸시아 금호 리첸시아 대비했을 때 뭐 5억대가 뭐 5억대였다면 여기는 한 3억 더 비싸다고 해서 좀 말이 좀 있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죠. 1순위 다 마감이 됐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는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걸 갖고 투자를 망설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높은 경쟁률을 갖고 나도 그러면 부동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갑자기 미국이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부동산이 뭐 경쟁률이 청약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뭐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또는 뭐 지방에 지금 뭐 안 좋기 때문에 지방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을 같이 읽고 저는 투자 포인트 잡으러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 부동산 지표를 갖고 와봤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예를 들어 미국을 볼게요. 미국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어찌됐든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미국 금리가 만약에 더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세계적인 어쨌든 경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 지금 상업은행 뭐 모든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한 건데 자 이게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보면 주거용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이 폭이 좀 많이 늘어났죠. 좀 많이 늘어간 부분이 있고요. 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가 지금 위기라고 지금 며칠 전에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가 있고 그래서 어떤 뭐 제가 특정 뭐 인을 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이게 지금 위기가 닥치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대출 관련된 뭐 은행이나 그런 것들이 붕괴가 되면 세계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경제 접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기사 보면 뭐 지금 보면 지금 뭐 나와 있죠. 뭐 제롬 파월 뭐 상업용 부동산 은행 뭐 시스템 위기를 안 간다. 아니면 또 뭐 비어가는 사무실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기 전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실제 대출을 많이 이용했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 주거용이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집을 사는 구조가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많이 투자 포인트를 많이 잡았겠죠. 미국 일대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 최근에 보면 뭐 S&P 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요 20대 도시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 지수가 상당히 이 코로나 이후에 가격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언론에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수도권이나 또는 다른 지역들도 아파트값이 또는 뭐 다른 주택값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뭐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면 뭐 세계 경제 도시들의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폭이 올랐고 최근에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이 미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자, 과거를 볼게요. 과거 보면 엄청나게 변동폭이 심했죠. 2008년도 서브 프라임 사태가 있었죠. 모기지 사태. 그때 우리나라도 집값이 어떻게 됐죠? 2008년도, 2009년도에 엄청나게 하락하고 12년도, 13년도, 3, 4년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 나타났죠. 자, 비슷한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는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다 뭐 공부를 하시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 부동산의 흐름의 선행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다. 왜? 미국 부동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미국의 경제가 뭐 좋지 않거나 불황이거나 호황일 때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저희는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좀 더 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최근에 보면 이거 지금 22년도 4분기다 보니까 자, 국제 통화기금 IMF에서 이제 갖고 와봤는데 자, 지금 23년도 제 1분기 때는 더 하락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부동산 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거죠.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나 어떤 관계를 짓는 게 제일 편한가? 자, 여러분들이 이게 돈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 10억 정도의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해요. 자, 이 금융권에서 이자를 5%를 준대요. 1년 동안 넣으면. 근데 이 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넣으면 10%를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고민하겠죠. 좀 안정적인 1금융권에다가 은행을 예치할 것인가? 아니면 10%를 주는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이 저축은행에다가 예금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 여쭤보면 뭐 어떤 분들은 하냐 뭐 크게 뭐 1금융권에 넣고 어떤 분은 이자 많이 주니까 2금융권에 넣겠습니다 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금융권에서 이자를 10%를 줘요. 근데 2금융권에서는 7%를 줘요. 어디다가 은행 예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1금융이겠죠.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를 봤을 때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죠. 지금 현재 미국보다 역전이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외국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미국 투자하고 물론 수익률이나 그런 것들이나 뭐 공격성이나 그런 걸 따져봐야겠지만 당연히 통상적인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명료하게 비교한다면 안정적인 미국의 금리 더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동결을 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어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잡혀서 뭐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부동산만 볼게요. 뭐 우리가 뭐 증권이나 뭐 우리 경제적인 부분 다 빼고 부동산 입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투자 분위기 봤을 때 또는 부동산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훨씬 더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가 보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약간 여름 그러는데 일단은 블룸버그 홈페이지에 메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전 정확하게.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일부가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한 차례나 두 차례는 금리 인상을 할 여지를 남겨놨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최근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동결했죠. 처음 지금 오랜만에. 그런데 하반기 때는 금리 인상을 한두 번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반기 때 봤을 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나 또는 내가 실거주를 하든 집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하반기에 좀 있으면 아직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물론 뭐 다 의견 다 다를 겁니다. 뭐 다른 뭐 별수들 나오겠지만 하반기 때 당장 뭐 상승 여지가 계속적으로 순풍을 타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자 OECD에서 이제 출처를 갖고 와봤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23년도 4월 기준했을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물가 지수가 높은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국과 똑같겠죠. 만약에 물가가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있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경제의 불황에 대한 그런 뭐 경제의 흐름이 상승 여지가 좀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물가 인상률이 많이 높다 하면 금리를 어느 정도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을 봐도요. 상당히 지금 2020년도에 100이라는 물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3년도 5월을 기준 봤을 때는 자, 3년 사이에 거의 10% 이상의 물가 지수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뭐 물가 뭐 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우리가 뭐 식재료를 산다고 할 때도 과거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오른 부분도 있을 거겠죠. 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전망에 대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경우에는, 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만약에 한 차례나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한국은행에서도 어찌됐든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금리도 당연히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찌됐든 당장은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좀 많이 완화돼서 미국에서 뭐 FOMC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겠다. 또는 만약에 지금 아까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은행이 지금 막 휘청휘청 거리고 경제가 좀 흐름이 좋지 않다 하면 오히려 반대로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돼서 안정된 시장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기준만 볼게요. 이제 우리만 기준만 볼게요.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갖고 온 차트를 보면 지금 한 뭐 차트를 보면요. 지금 뭐 1,300원대에서 뭐 1,300원대, 1,400원대 왔다 갔다 하다 지금 좀 300원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환율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어찌됐든 환율에 대한 그런 압박이나 또는 뭐 환율 상승에 대한 뭐 우리가 원자재 값이나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풀어나갈 수 있는 게 금리예요. 결국은 금리.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하반기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시장이 하반기 때 좋진 않겠구나, 무조건 계속 안 좋아지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점도표에서 18명의 이제 위원들이 예상된 이제 앞으로 금리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23년도 말 올해죠. 올해 말을 보면 5에서 6% 정도를 따지고 있고, 지금 현재 5%, 5.25%가 6월 14일 기준 동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금리가 5.2%인데 상단하고 하단이, 자 6%까지, 그러니까 약간은 뭐 보면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되었어요. 지금요, 그렇죠? 차트에 보면요. 그런데 24년도 말을 볼 때는 금리가 내려가 있는 쪽이 좀 차트가 많고요. 25년도 말 보면 상당히 금리를 낮춰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뭐 강경책을 두긴 했지만, 그리고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많이 꺾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23년도 말에는 어쨌든가 하반기죠. 금리 인상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 하면 다시 금리 인하, 이건 뭐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뭐 한국은행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FOMC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이 기준이 결국은 4년 말 25년도 말에는 금리 인하가 된다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물론 동결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금리에 대한 압박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거죠. 지금 하반기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 때문에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에 대한 뭐 투자나 그런 전략들을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을 2년이나 3년 정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준비를 해 나가면서 내가 괜찮은 뭐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지역이나 또는 어떤 뭐 가치 있는 뭐 수익형이나 차익형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전략적으로 내가 하반기 때는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마다 급하게 집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로 좋아집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전략을 해서 일부 하락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부 정도 하락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요지들이 많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상업용 부동산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차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익숙해 있었어요. 얼마 샀는데 나중에 얼마에 팔았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성장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 다른 나라처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도 많이 지금 이제 물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는 그리고 물가 인상도 어느 정도 예전처럼 우리가 보면 80년대 90년대 물가 인상률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이미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돼 있고 고도 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 쪽을 좀 많이 눈여겨보시는 게 차익형보다 오히려 좀 안정적이다. 물론 차익형 부동산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로 투자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이 좀 상업용 부동산 같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좀 많이 체크를 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낫고요. 주택에 아파트만 알아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기는 좀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돼요. 전반적인 흐름. 상업용 부동산을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효과해서 좀 더 자유롭게 즉 이 주거용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도 막혀 있죠. 다양하게 규제도 많죠. 세금 부분도 많죠. 자 아직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수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종부세를 주택으로 해서 합산을 해서 그렇게 배제하지 않죠. 자 이런 효과적인 부분에 투자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좀 주목하시면 좀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틈새 부동산 시장을 좀 공략을 해라.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상 주제를 이걸로 하면 좀 좋을 텐데 틈새 부동산 시장을 좀 공략하라는데 자 우리가 이게 재개발이나 재개발을 바라보면 오래된 빌라,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서 나중에 구역이 들어가고 관리 처분 떨어지고 향후에 아파트가 바뀌면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상담 받으시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단지 내 상가가 될 수도 있고요. 시장 재개발 될 수도 있고 실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틈새 부동산 시장 물론 나중 가면 또 다 오픈되겠지만 이런 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지역들 눈여보신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해외 부동산. 자 해외 부동산은 우리나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할 때 해외 부동산을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기업들이나 다양한 우리가 공기업이 될 수도 있죠. 국민연금이 될 수 있죠. 다양한 것들이 해외 부동산 자산에 매입하고 또는 운영 수익을 내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해외 부동산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잡는 것도 상당히 가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 하나의 길이 있는 부분이고 경제 성장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지역에 내가 과감히 투자를 해서 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물가 인상률도 높을 거고 임대 수익도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배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자했다고 하면 이 수익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고요. 또는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 있죠. 어떤 지역들 집값이 엄청나게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들이 있죠. 자 그런 시장들 수익형 부동산 가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일본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자, 예전에 보면 자 폭이 어떻습니까?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20년도 이후에 가파르게 오르죠. 우리나라
뭐 많이 올랐다, 엄청나게 올랐다, 지금 가격이 엄청 폭등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미국 20대 도시도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지금 일본 주거용 부동산도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 꺾이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공부한다는 입장 보면 주거용 부동산 봤을 때 차트가 좀 폭이 어떤가요? 엄청 심한가요? 심해 보인다고 이제 많이 또 동의를 하시죠? 자, 과거 차트를 볼게요. 엄청나죠? 자, 과거 차트를 보면 이 1970년대 뭐 물론 오일 쇼크, 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하면서 막 떨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엄청나게 60년대 고도 성장을 일본이 당시 진행했을 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불황이었을 때는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물론 뭐 이쪽 90년대 이후에 뭐 잃어버린 뭐 10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2010년 이후에는 좀 안정적으로 물론 20년 뭐 코로나 시즌 때 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차트를 가도 70년대, 80년대 집값 폭등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적으로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선진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됐을 때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해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물론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뭐 제 특정 지역 나라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포인트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뭐 이제 다 이제 끝나가는 마을인데,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실 거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하실 거예요? 투자? 되게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오네요. 보통은 시장은 개발이 안 되지 않아요? 시장은 좀 이거 개발되겠어요? 시장은 좀 개발돼요? 시장이? 저 다 눈을 피하시는데 자, 시장의 개발이 뭐 보면 우리 현대 사업에서 시장 뭐 상인들이 반대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 자,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여기가 가재울 9구역이에요. 리첸시아 상업지역. 자, 그러면 과거에 이 모습일 때 모래내 시장, 서울중시장 이때 여기 투자 괜찮습니다. 추천해드려야 해도 시장 개발 안 되지 않아요? 시장은 좀 불안해요. 저는 그냥 빌라 사서 재개발되는 거 투자할게요. 여기 투자하신 분도 있죠. 자, 결과적으로는 됐죠. 이게 무조건 다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의 관점은 오래된 빌라, 오래된 연립주택을 투자를 해가지고 재개발이나 또는 어떤 특정 지역 뭐 우리 가로주택 정비나 우리가 그렇게 이런 투자에만 우리가 획일적으로 남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아니고 이제는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 이런 모습을 만들기까지 뭐 아까 시장이 안 된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지역의 뭐 가재울 타운이나 그쪽에 뭐 어떤 개발 행위나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여기 시장 상업지역인데 역도 가깝고 상당히 가재울과 가깝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투자하신 분은 당연히 결과물이 나왔겠죠.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이제 마무리긴 하지만 투자라는 건 남들이 하니까 나도 우르르 한번 해보자. 또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 그게 아니고 내 주관을 갖고 다만 무조건 촉이 좋으신 분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런 차트나 어떤 팩트를 갖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다만 좀 더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시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